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 근처에서 출발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저녁 8시 1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지난 11월 5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 미국 연방 상원 의원 선거와 또 연방 하원 의원 선거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처음으로 갔던 게 1903년 하와이 지역인데요. 그게 1903년도니까 벌써 121년에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 121년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뉴저지주의 앤디 킴입니다. 앤디 킴. 자, 이분께서 한국인 최초의 미국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는 대단한 그 영광을 안게 되셨는데요. 자, 앤디 킴 연방 상원 의원 당선자는 198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만 나이 42세의 젊으신 나이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뉴욕주 남동쪽 끝에 있는 미국의 제1의 도시 뉴욕시, 그 뉴욕시의 서쪽으로 허드슨강이 있고 그 서쪽으로 뉴저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비유를 하자면 뉴욕은 서울 같은 지역이고요. 그 옆에 있는 뉴저지주는 우리의 경기도 같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뉴저지주 벌링턴 카운티가 이분의 거주지인데요. 뉴저지주 벌링턴 카운티는 수개월 전에 이번에 공화당의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총격을 받았던 암살 시도를 당했던 장소가 그것은 좀 펜실베이니아주고요. 제가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암살 시도를 당했던 곳은 펜실베이니아주이고요. 지금은 제가 뉴저지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저지주 벌링턴이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 당선인의 거주지인데요. 자,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 121년 역사 속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분은 뉴저지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3번을 하신 분인데요. 이번에는 연방 상원 의원에 최초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동양인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 3번 당선된 인물이 김창준 씨라고 요즘 언론에 가끔 나오는데요. 자, 김창준 씨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3번 함으로써 동양인 최초의 미국 연방 하원 의원 3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앤디 킴, 이분은 풀네임은 이름이 앤드루 김입니다. 앤드루 김.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인데요. 그 앤드루하고 똑같습니다. 풀네임은 앤드루 김이신데 흔히 앤디 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뉴욕시 바로 서쪽에 있는 뉴저지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3번 지내셨는데 이번에는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과 연방 하원 의원이 어떤 그 레벨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밝은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100명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연방 하원 의원은 438명이나 됩니다. 자, 그래서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과 연방 하원 의원 숫자 438명을 합하면 총 538명인데요. 이 숫자가 미국의 간접 선거 방식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동일합니다.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과 연방 하원 의원 숫자 438명을 합하면 총 538명인데요. 이 숫자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 538명과 동일하고, 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연방 상원 의원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요. 반면에 연방 하원 의원은 438명이나 됩니다. 자, 그래서 희소 가치 면에서도 연방 상원 의원이 훨씬 더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은 100명인 반면에 연방 하원 의원은 438명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 면에서 연방 상원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보다 훨씬 레벨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기입니다. 임기가 연방 상원 의원은 6년이고요. 반면에 연방 하원 의원은 2년밖에 안 됩니다. 자, 왜 연방 상원 의원은 100명이고 연방 하원 의원은 438명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앤디 킴, 이 연방 상원 의원 당선인께서 뉴저지주에서 2년 임기의 연방 하원 의원을 3번 총 6년을 하신 분인데요. 이번에는 레벨업을 하셔가지고 6년 임기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되심으로써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 121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 합중국 연방 상원 의원 당선이라는 쾌거를 이루심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 국격을 세계 만방에 떨치신 국위 선양을 확실하게 하신 분이 앤디 킴 미국 연방 상원 의원 당선인이십니다. 자, 왜 미국은 연방 상원 의원 100명 또 연방 하원 의원 438명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를 합한 538명이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동일하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입니다. 단원제. 과거에 제2공화국 시절에 일시적으로 양원제를 시행했던 역사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때만 그랬었고 지금은 단원제 국회입니다. 단원제. 자, 그에 반해서 선진국들의 상당수 국가는 양원제 국회입니다.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들은 양원제를 채택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미국의 양원제, 왜 미국의 양원제가 탄생됐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헌법이 제정된 게 1787년입니다. 1787년이면 지금부터 237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37년 전인 1787년에 미 합중국의 헌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신호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그 당시에 인구수가 많았던 버지니아주, 미국 헌정사상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주가 버지니아주입니다. 대통령을 8명씩이나 배출해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주가 버지니아주인데요. 그 버지니아주는 그 당시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하자라고 주장을 한 반면에 그 당시에 인구수가 적었던 뉴저지주에서는, 지금은 뉴저지주가 인구가 많고 앤디 킴 의원이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된 지역이 뉴저지주인데요. 지금은 뉴저지주도 인구가 많긴 하지만 그 당시에 237년 전 미국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뉴저지주는 인구가 적었습니다. 반면에 버지니아주는 인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았던 버지니아주에서는 국회의원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많이 뽑자라고 했고요. 반면에 인구가 적었던 뉴저지주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할 게 아니라 각 주마다 동일한 숫자로 동수로 뽑자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묘안을 제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로저 셔먼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기도 한데요. 로저 셔먼, 이제 석촌호수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도착 나무 데크 시설로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잠실 석촌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22년 8개월 9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22년 8개월 9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공간인데요.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수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가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 독립선언을 했던 날을 기리는 독립기념일인데요.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미국에 있어서 최대의 국경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절이 최대 국경일이듯이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던 그 독립기념일 1776년 7월 4일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이 계시는데요. 그 5인방은 첫째,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 또 미국 달러 지폐,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한 벤저민 프랭클린, 그 다음에 1803년에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미국의 중부 지역의 광활한 지역 루이지애나 지역을 1500만 달러에 매입할 당시에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를 했었던 로버트 리빙스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저 셔먼이 있는데요. 로저 셔먼. 그래서 이상 5분이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말씀드린 로저 셔먼은 미국의 건국 문서, 미국 건국 4대 문서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건국 관련된 4대 문서에 유일하게 모두 서명한 인물이 로저 셔먼인데요. 독립선언서의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요. 이 로저 셔먼은 미국의 건국 문서 4대 문서가 뭐냐면 연방 협약, 독립선언서, 또 동맹 협약, 미국 헌법, 이상 4가지가 미국 건국의 4대 문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방 협약, 독립선언서, 동맹 협약,
미국 헌법 이상 4가지 문서가 미국 건국의 4대 문서인데요. 이 미국 건국 4대 문서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이 로저 셔먼이고, 이분이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미국의 건국 당시에 178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37년에 미국의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묘안을 제출했던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수가 많은 버지니아주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연방 국회의원을 선출하자고 주장했던 반면에, 인구가 적었던 뉴저지주, 지금의 앤디 김께서 연방 하원 의원을 3번 하셨고, 이번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된 지역이 뉴저지주인데요. 그 당시, 지금은 뉴저지주가 인구가 많이 늘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인구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뉴저지주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뽑을 게 아니라 각 주마다 동수로 같은 숫자로 뽑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코네티컷주에서 정치 활동을 하셨던 로저 셔먼, 아까 말씀드린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자 미국 건국 문서 4대 문서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한 로저 셔먼이 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묘안을 뭐라고 칭하냐면 코네티컷 타협안이라고 합니다. 코네티컷 타협안, 코네티컷주에서 타협안을 제시했다 해서 코네티컷 타협안이라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이원적 대의제도인 양원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원적 대의제도인 양원제. 자, 우리나라 국회에는 단원제인데 선진국들은 대부분 양원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로저 셔먼이 제시한 타협안이 이원적 대의제도인 양원제입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은 버지니아주가 주장한 것처럼 인구수에 비례해서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하자고 했고요. 반면에 연방 상원은 인구수에 비례할 게 아니라 각 주마다 2명씩 선출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타협안이 채택이 돼서 지금부터 237년 전 1787년에 미국 헌법 제정 당시에 이원적 대의 제도인 양원제가 채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양원제인데요. 연방 하원 의원은 각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선출합니다. 그래서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수가 3,900만 명, 캐나다 인구하고 비슷한데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하원 의원을 52명을 선출하고요. 반면에 인구수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 주는 인구가 59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곳은 연방 하원 의원이 1명밖에 선출이 안 됩니다. 알래스카 주도 인구가 한 6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방 하원 의원이 1명밖에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아무리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 주나 알래스카 주라 할지라도 연방 상원 의원은 각 주마다 2명씩이니까 상원 의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와이오밍 주는 연방 상원 의원 2명 플러스 연방 하원 의원 1명, 그래서 총 3명이 와이오밍 주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주가 알래스카 주인데요. 알래스카 주에 배정된 연방 상원 의원 2명, 연방 하원 의원 1명, 합하면 3명인데요. 그 3명이 알래스카 주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수 3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 의원 52명, 연방 상원 의원 2명 합하면 54명인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54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하원 의원은 50개 주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하고, 또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주마다 2명씩 선출을 합니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인데요. 50개 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특별 자치구이죠. 그래서 워싱턴 주는 연방 하원 의원은 없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은 선출하지 않고 연방 하원 의원만 3명을 선출을 합니다.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과 연방 상원 의원의 입후보 자격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입후보 자격은
만 25세 이상이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7년 이상이 돼야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요.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만 30세 이상이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9년 이상이 돼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아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방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입후보 자격은 기본적으로 미국 영토에서 출생해야 됩니다. 연방 하원 의원이든 연방 상원 의원이든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얼마 돼야 입후보 자격이 있다, 이런 것만 있는 거죠. 연방 하원 의원은 만 25세 이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7년 이상이 된 자이면 되지 미국 영토에서 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연방 상원 의원은 만 30세 이상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9년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지 미국 영토에서 꼭 출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미국의 영토에서 출생을 해야 되는 태생적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태생적, 미국의 영토에서 출생하지 않고는 시민권을 취득한 지 50년, 60년이 돼도 미국 영토에서 출생하지 않은 자는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입후보 자격은 태생적 미국 시민권자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를 해온 자만 출마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해온 사람만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선출하니까 이번에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연방 하원 의원도 선출을 했는데요. 연방 상원 의원은 총 50개 주마다 2명씩 총 100명의 연방 상원 의원은 한꺼번에 100명을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 A 파트, B 파트, C 파트 3개의 파트로 구분합니다. 연방 상원 의원을 100명을 33명, 34명 이런 식으로 A 파트, B 파트, C 파트로 구분해 가지고 그 파트별로 임기가 2년마다 그 각 파트의 임기가 돌아옵니다. A 그룹에 속하는 연방 상원 의원 33명은 그 A 그룹에 속하는 연방 상원 의원 33명이 이번에 임기가 돌아왔다면 B 그룹에 속한 자들은 2년 후에 임기가 돌아오고요. C 그룹에 속한 자들은 4년 후에 임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 6년인데 그 3분의 1씩 2년마다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왜 그렇게 구조를 설계를 해놨냐면 미국은 안정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다 보니까 정치에 무슨 바람이 타가지고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정당이 출현해가지고 정치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방 상원 의원 임기를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3분의 1씩 2년 간격으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 바람이 일다 할지라도 그 바람은 연방 상원 의원 100명 중에 3분의 1만 교체를 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2년 후에 교체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4년 후에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이유는 또 연방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상원을 또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 하원은 2년에 한 번씩 438명의 의원을 전원 다 교체해 버리는데요. 그래서 정치 바람이 영향을 받는 정치 바람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연방 하원인 반면에 연방 상원은 그 정치 바람을 혁명적 변화를 막기 위해서 법적 안정성,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를 6년으로 하되 A, B, C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2년 간격으로 상원 의원을 3분의 1씩 교체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연방 하원에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다수당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상원에서 그걸 기각을 시켜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앤디 킴 이분이 우리 한국의 미국 이민사 121년 역사 속에서 한국인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고요. 이분의 그 양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1908 아버님과 어머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경남 밀양 출신이시고요.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셨고 아버님은 원래 고아 출신이시고 소아마비까지 가지고 계신 그러한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셔가지고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과 바로 옆에 있는 MIT 대학을 졸업하시고 유전공학 박사를 하시게 되는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시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앤디 킴 상원 의원 당선자의 누나는 에일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현재 뉴욕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앤디 킴 이분 1982년에 출생하셨으니까 42세이신데요. 이분은 미국 보스턴에서 출생하셔가지고 5살 때 지금 지역구인 뉴저지주로 이사를 가셔서 뉴저지주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전문대학을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셨는데요. 전문대학의 이름이 딥스프링스입니다. 딥스프링스, 깊은 샘물 이런 의미입니다. 딥스프링스, 깊은 샘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전문대학인데요. 전교생이 26명밖에 안 됩니다. 2년제 전문대학 1학년생이 13명, 2학년생이 13명, 합계 26명의 전교생밖에 안 되는 딥스프링스라는 전문대학은 공부도 하면서 노동도 하는 특이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노동하면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배우기 때문에 유명 대학에 많이 진학을 한다 합니다. 유명 대학에 편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앤디 킴 이분도 그 딥스프링스에서 2년 동안 공부하시고 시카고 대학에 편입하셔서 정치학을 전공하시고요. 시카고 대학 졸업하신 다음에는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셔가지고 세계 영국 최고의 대학인 옥스포드 대학으로 유학하셔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셔가지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박사를 하셨습니다. 석박사를 취득하시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 사령관의 전략 참모를 하셨고요. 또 2015년도에는 백악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에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에 처음으로 초선이 되시고 2020년에는 재선이 되시고 2022년에 3선이 되셔서 내년 1월이 이제 연방 하원 의원 2년씩 임기 총 3선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인데요. 자, 드디어 이번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는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연방 상원 의원 출신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상원 의원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연방 하원 의원은 438명이다 보니까 희소 가치 면에서 연방 상원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보다 훨씬 더 희소 가치가 있고요. 레벨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연방 상원 의원은 6년인 반면에 연방 하원 의원은 2년밖에 안 돼서 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품격에 또 차이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자,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재 시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8시 43분인데요.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고요.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저녁 8시 43분이고요. 노천 카페에서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는 분들도 꽤 보이고요. 자, 이곳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비추고 있는데요. 그 바로 북쪽변에 있는 게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의 풍경입니다. 자, 오늘이 11월 9일인데요. 음력으로는 10월 9일입니다. 오늘 양력으로는 11월 9일, 음력으로는 10월 9일입니다. 저기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요. 보름달이 되려면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음력 10월 9일 달이 떠 있습니다. 보름달이 되려면 6일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쭉 다시 한번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11월 9일까지 무려 22년 8개월 9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22년 8개월 9일 동안 42.19km를 101회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9%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26,800km 정도 달렸으니까 22년 8개월 9일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3.4km입니다. 석촌호수가 동호, 서호 합해서 한 바퀴 2,563m니까 22년 8개월 9일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석촌호수 1.5바퀴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을 하고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6권 출간을 했는데요. 현재 7번째 작품을 집필을 완성하기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현재 집필하고 있는 작품 이름이 인문학 서적 7번째 집필 중인 작품이 제목이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입니다. 제가 약 2달 전부터 집필을 시작을 해서 이제 현재 50개 주 중에 현재 47번째 주까지 완성을 했고요. 오늘 밤에는 48번째 주로 애리조나주, 그 다음에 내일은 49번째 주로 알래스카주, 모레는 50번째 주로 하와이 주를 집필을 하게 되면 미국의 50개 주를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라는 제목의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을 일주일 정도 후에 출간할 예정인데요. 수많은 지인들께서 추천사를 보내오고 계십니다. 소중한 분들, 정말 감사드리는 그러한 소중한 분들께서 저의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의 출간을 추천해 주시는 추천사들을 보내오시고 계셔서요. 추천사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제가 주경야독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필하는 주경야독으로 집필한 지 약 2달 만에 이제 집필 구분응선을 넘어서 이제 거의 완성 직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살펴볼 수 있는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 출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저녁 8시 47분입니다. 자,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십시오.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 Have a good night.